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뒤흔든 희대의 간첩 사건, 이른바 한국판 마타리의 실체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의 미모의 공작원. 그녀는 탈북자로 위장 입국해 지난 2년간 국회의원과 군장성, 대기업 임원 등 유력 인사 20명을 차례로 유혹했습니다. 침실에서 빼낸 국가기밀은 고스란히 평양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녀가 돌연 정보기관을 찾아 전격자수를 선언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뜻밖에도 이제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북한의 병기에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거듭난 그녀의 충격적인 육성 고백. 두만강 감동극장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자유를 찾아온 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가 사랑이라 속이며 다가갔던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 20분,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그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국을 위해 살인 병기로 길러진 평양의 사냥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도 사람이었던 시절 따뜻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설이었습니다. 눈설의 기쁠 희, 겨울에 태어난 기쁨이라는 뜻이죠. 평양의 겨울은 지독하게 추웠지만 그 시절 제 기억 속의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중앙당 고위 간부였던 아버지 덕분에 우리 가족은 대동강변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다려진 교복을 입고 평양예술대학으로 향했습니다. 제 손엔 총 대신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고 제 꿈은 당의 영광을 연주하는 세계적인 연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연주하게 될 곡이 아름다운 선율이 아니라 누군가의 파멸을 부르는 장송곡이 될 줄은 말입니다. 그 평화는 단 하룻밤 만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보위부에 끌려가던 날 밤, 차가운 금속 구둣발 소리가 거실의 고요를 깨웠습니다. 아버지는 반동분자라는 죄목으로 이름도 모를 수용소로 끌려갔고 어머니와 어린 동생은 짐짝처럼 트럭에 던져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한 남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설이야, 네 아버지는 조국을 배신했다. 하지만 너에겐 기회를 주마. 네 몸을 조국에 바친다면 네 가족의 목숨줄은 붙여주겠다.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고 선택이 아니라 사형 선고였습니다. 저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바이올린 활 대신 차가운 권총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란봉 특별공작부라는 이름의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공작부에서의 훈련은 인간의 영혼을 깎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수치심을 지우는 법이었습니다. 교관들은 우리를 여자가 아닌 당의 병기로 취급했습니다. 좁고 밀폐된 방에서 낯선 남자 요원들과 마주하며 유혹의 기술과 침실에서의 심리 전술을 반복해서 훈련받았습니다. 네 눈빛 하나에 적의 경계심이 풀려야 하고 네 손길 하나에 적의 비밀이 쏟아져 나와야 한다. 수치심은 반동들의 사치다. 오직 당을 향한 충성만이 네 육신의 주인이다. 매일 밤 눈물조차 말라버린 훈련이 이어졌습니다. 격투기, 독침 사용법, 암호해독.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타겟의 환심을 사기 위해 제 몸을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더 이상 18살의 설이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안에는 서늘한 살기를 머금은 이름 없는 공작원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실전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장소는 중국 선양. 타겟은 한국 영사관의 주요 보직을 맡고 있던 중년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상부는 나에게
흑장미라는 암호명을 부여했습니다.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가시를 품은 꽃. 저는 세련된 옷차림과 가짜 신분을 두르고 그에게 접근했습니다. 중국의 화려한 호텔 연회장. 저는 바이올린 전공자라는 위장 신분을 이용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의도적으로 흘린 미소, 계산된 우연, 그리고 애처로운 눈빛. 남자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말을 속삭일 때 저는 그의 심장 근처에 숨겨진 도청기를 매만지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룻밤의 유혹 끝에 그가 넘겨준 기밀 서류들은 고스란히 평양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상부는 나의 완벽한 성과에 만족했고 저는 그 대가로 배급된 쌀과 고기를 들고 환하게 웃는 제 가족의 사진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제 영혼이 검게 타버려도 좋다고. 하지만 임무가 반복될수록 제 안의 무언가는 조금씩 죽어갔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온 제게 주어진 다음 지령은 대한민국 본토 침투였습니다. 평양의 최종 훈련장에서 우리는 김정은의 거대한 초상화 앞에 섰습니다. 너희는 이제 남조선이라는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간다. 그곳의 썩어빠진 사내들을 네 품 안에서 녹여버려라. 그들의 정신을 마비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위협하는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빨아들여라. 교관의 서슬 퍼런 훈시 뒤로 저는 피로 쓴 충성 맹세문에 서명했습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장군님의 칼이다. 이 문장은 제 뇌리에 문신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수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오직 적의 목을 노리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화려한 서울의 조명 속으로 숨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나를 태운 배가 어두운 밤바다를 갈랐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서울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불빛을 희망이라 부르지만 제게는 사냥터의 조명일 뿐이었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20명의 타겟 리스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제 가짜 사랑의 희생양이 될 것이고 저는 그들의 파멸을 양분 삼아 북에 있는 가족을 지켜낼 것입니다.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연습했던 가장 순진하고 가련한 탈북자 소녀의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심사관의 질문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설이라고 합니다.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것은 제 생애 가장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흑장미는 서울의 흙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20명의 남자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 나의 진짜 운명을 향해 저는 차가운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과정인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제게 너무나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이미 평양에서 나만의 말투, 사회체제, 심지어는 유행하는 가요까지 완벽하게 외우고 온 제게 그곳의 교육은 오히려 지루하기까지 했지요. 저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겁 많은 탈북 소녀를 연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하던 요원들은 제 가련한 눈망울에 속아 넘어가 고생 많았다며 제 손을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비웃음이 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으로 무르고 어리석구나. 드디어 서울 한복판,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을 배정받아 정착금을 지원받던 날, 저는 비로소 제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제 오피스텔의 낡은 책상 밑에는 북한에서 미리 약속된 신호에 맞춰 전달된 특수 장비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초소형 도청기, 정보 전송용 암호화 장치, 그리고
제가 유혹해야 할 대상들의 상세한 신상 명세서. 그 서류 뭉치가 제게는 장군님이 내린 붉은 성배와도 같았습니다. 제 첫 번째 사냥감은 군부대의 핵심 요직에 있던 김 장군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자주 들르는 고급 일식집의 종업원으로 위장해 접근했습니다. 평양에서 배운 대로 과하지 않은 친절함과 수줍은 미소로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는 사흘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게 없는데 장군님 같은 분을 뵈니 너무 든든합니다. 제 입에서 나간 가짜 아양은 독이 든 꿀이 되어 그의 귀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호텔 방의 은밀한 조명 아래서 그가 제 몸을 탐닉하는 동안 저는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빼낸 USB를 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잠자리가 끝날 때마다 대한민국의 군사 배치도와 주요 작전 기밀이 평양의 보위부로 실시간 전송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제 품에 안겨 잠든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제가 느낀 것은 오직 하나, 지독한 경멸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 공작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세 번째는 대기업 임원, 네 번째는 검찰 고위직. 저는 매번 다른 여자로 변신했습니다. 어떤 이 앞에서는 가련한 예술가였고, 어떤 이 앞에서는 지적인 사업가였으며, 또 어떤 이 앞에서는 돈밖에 모르는 화류계 여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 침실을 거쳐간 남자는 정확히 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간첩이라 부르겠지만 당시 제 삶은 매일매일이 구역질 나는 연극이었습니다.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새벽 샤워기 아래서 제 몸을 박박 닦아낼 때마다 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 피부에 남은 타인들의 냄새가 마치 씻기지 않는 오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끔찍한 짓을 멈출 수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안이 유지되는 이메일로 전달되는 사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 부모님이 하얀 쌀밥에 고기 반찬을 두고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비단 옷을 입고 계신 부모님의 모습. 상부는 제게 말했습니다. 흑장미, 네가 서울에서 남자들을 품을 때마다 네 부모의 수명은 하루씩 늘어난다. 조국을 위해 네 정조를 바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애국이다. 그 사진들은 제게 구원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가족을 살리고 있다는 안도감과 그 대가로 내 영혼을 팔고 있다는 죄책감이 매일 제 안에서 충돌했습니다. 저는 점점 감정이 없는 기계가 되어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눈동자는 초점이 없었고 웃음은 죽은 사람의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장군님의 낡은 칼이다. 저는 매일 밤 이 주문을 외우며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화려하고 따뜻했지만 제게 그 빛은 마치 독사의 혀처럼 차갑게 보였습니다. 20명의 남자를 무너뜨리고 얻어낸 정보들은 북한 정권의 핵무기가 되고 미사일이 되어 다시 대한민국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외면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오피스텔 옥상에서 뛰어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20번째 타겟이었던 IT 보안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정보를 빼낸 직후 상부로부터 새로운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이번 타겟은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국가 안보의 핵심 중 핵심, 강민우를 포섭하라. 만약 실패하면 네 가족은 그날로 처형이다. 저는 다시금 옷깃을 여몄습니다. 21번째 남자. 그가 제 마지막 임무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강민우라는 남자가 제가 20년 동안 쌓아온 가짜 삶의 성벽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제 이름 설이, 겨울의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진짜 의미를 그를 통해 되찾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21번째 사냥을 위해 저는 다시 화장을 고칩니다. 이번에는 어떤 가면을 써야 할까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설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 일지도 몰라. 저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민우 씨가 매일 아침 지나간다는 청계천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제 손엔 그를 유혹할 치명적인 미끼가 들려 있었지만 제 심장은 평소와 달리 불길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정보 보고서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지금까지의 남자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을 위반하는 핵심 브레인이자 국가정보기관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인물. 하지만 그의 이력보다 더 저를 긴장하게 만든 것은 그의 사생활이었습니다. 술, 도박, 여자 보통의 남자들을 무너뜨릴 때 쓰던 그 어떤 약점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엔 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강민우는 단순한 타깃이 아니다. 그를 포섭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공화국의 다음 10년이 결정된다. 북한 핸들러의 서슬 퍼런 경고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제 표정을 점검했습니다. 화려하고 도발적인 흑장미의 모습은 지우고 세상의 풍파에 지친 하지만 맑은 영혼을 가진 음악 전공 탈북자라는 새로운 가면을 썼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은 서울의 청계천 산책로였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곳을 걷는다는 규칙적인 습관이 있었지요. 저는 일부러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구두굽이 부러진 척 주저앉았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의 남자는 이 상황에서 예외 없이 제 어깨를 감싸거나 수작을 걸어오며 제 번호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우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다가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가방에서 반창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발목을 다치신 것 같은데 이걸 붙이고 저 앞 약국까지 천천히 걸어가세요. 바이올린은 무거우니 제가 저기 벤치까지만 옮겨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번호를 묻지도 제 얼굴을 훑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네는 담백한 호의였지요. 저는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당황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뭐지? 작전을 바꿔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강연장, 그가 자주 가는 서점, 그가 봉사활동을 하는 복지관을 맴돌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배운 남조선의 고위층은 동포의 고혈을 짜내 호의호식하는 늑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강민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주말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고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기 위해 밤을 새워 글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지던 청계천에서 그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일부러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그를 유혹할 완벽한 대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우산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곧 버스를 탈 거라 괜찮습니다. 이 우산 쓰고 가세요. 감기 걸리면 연주하기 힘드실 텐데. 그는 비를 쫄딱 맞으며 차도로 달려나갔습니다.
제 손에 남겨진 우산의 온기가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20명의 남자에게 몸을 내어주면서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심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민우 씨의 방에 설치해야 할 도청 장치를 매만지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 남자를 무너뜨려야 내 부모가 산다. 하지만 이 남자를 무너뜨리는 것은 세상에 몇 안 되는 진짜 인간의 등불을 끄는 일이다. 세뇌되었던 증오의 감정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가르쳐준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말은 민우 씨가 보여준 따뜻한 세상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제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제가 잊고 살았던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상부에 보고할 그 어떤 정보도 캐내지 못한 채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통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그의 대화를 녹음할 장치가 들어 있었지만 저는 끝내 스위치를 켜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밀어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설희 씨, 당신의 눈동자엔 항상 깊은 슬픔이 서려 있더군요.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라는 건 내 슬픔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명을 속이며 단단하게 무장했던 제 스파이로서의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청 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채 그와 그저 평범한 남녀처럼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정보를 빼내기는커녕 제 마음을 그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평양의 감시자들은 그리 인내심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정보가 올라오지 않자 제 핸들러로부터 소름 끼치는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흑장미, 21번째 타깃에 대해 너무 시간을 끈다. 네가 망설이는 만큼 네 부모의 손톱이 뽑히고 있다는 걸 잊었나? 내일까지 강민우의 개인 금고 암호를 따내라. 아니면 네 부모의 시신 사진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민우 씨에게 느꼈던 그 따뜻한 인간애와 북한의 인질로 잡힌 가족의 목숨 사이에서 저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 저는 강민우라는 남자를 파멸시키거나 아니면 제 가족과 함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최악의 기로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품에 숨기고 민우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이 제 스파이 인생의 마지막 임무가 될 것임을, 그리고 그 집 문을 여는 순간 제 삶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전으로 치닫게 될 것임을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민우 씨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에 든 핸드백은 그 어느 때보다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서재 금고를 열기 위한 특수 해킹 장비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날카로운 소형 칼이 들어있었지요. 핸드폰 액정 위로는 북한 핸들러가 보낸 메시지가 여전히 붉은 독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정보를 넘기지 못하면 제 부모님의 목숨은 사라질 것이라는 피할 수 없는 사형 선고 말입니다. 설희 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열고 나온 민우 씨의 얼굴은 무척이나 맑았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기색은커녕 비를 맞아 살짝 젖은 제 어깨를 보며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저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민우 씨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요. 제 입에서 나간 그 말은 공작의 기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음을 앞둔 짐승의 마지막 비명이었을까요?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의 집은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권력자들의 화려한 대저택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낡은 책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고 정갈하게 정돈된 소박한 공간이었죠.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물었습니다.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가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평양에서의 기억이 환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정은의 호화로운 연회장에서 사내 진미를 즐기던 고위 간부들의 기름진 웃음소리, 그리고 그 뒤편에서 강냉이 한 줌을 얻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죽어가던 고향 아이들의 눈망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충성하려 했던 그 공화국은 정작 인민들의 피를 짜내어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저 같은 여자들을 도구로 부려먹는 거대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반면 민우 씨가 보여준 서울의 모습은 제게 햇살 그 자체였습니다. 광장시장에서 아주머니들이 덤으로 얹어주던 떡볶이의 따뜻함, 한강공원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연을 날리던 그 평범한 평화. 제가 평양에서 배운 남조선은 지옥이라는 세뇌는 그 햇살 아래서 눈 녹듯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가 멍하니 있자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 한 권을 건넸습니다. 설희 씨,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인데 이 문장이 마음에 와닿더군요. 자유란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다. 설희 씨도 이제 당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곳에 와 있어요. 과거가 당신을 붙잡게 두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건넨 그 문장은 제 가슴 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충성이라는 녹슨 말뚝을 송두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명의 남자를 유혹하며 뺏어온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하지만 깨달음의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저는 그가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 그의 책상 위에 펼쳐진 모니터를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비용과 그 돈이면 북한 인민들이 몇 년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지 분석한 통계 자료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빼내려던 그 정보들이 사실은 제 부모님을 굶주리게 하는 체제를 유지하는데 쓰이고 있었다는 비극적인 진실. 제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핸드백 속의 칼을 꽉 쥐었습니다. 민우 씨를 찔러야 제가 살고 가족이 삽니다. 하지만 그를 찌르는 순간 저는 영원히 인간이 아닌 괴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평양의 채찍은 제 등을 후려치며 서두르라고 재촉했지만 서울의 햇살은 제 시린 마음을 감싸며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칼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민우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우 씨, 저 사실은 아주 무서운 곳에서 왔어요. 제가 누군지 아시면 절 미워하시겠죠? 민우 씨는 놀란 듯 했지만 곧 제 곁으로 다가와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너무나 따뜻해서 그 온기만으로도 제가 살아온 끔찍한 세월이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설희 씨가 어디서 왔든 어떤 일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 진짜 설희 씨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 말에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당에 대한 충성도, 공작원으로서의 긍지도, 죽음의 공포도 말입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나라는 한 인간으로서 살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을 느꼈습니다. 설령 그 끝이 죽음일지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이 햇살 아래서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민우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던 찰나 제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제 오피스텔 앞에 설치해둔 몰래카메라에 낯선 남자들이 침입하는 장면이 전송된 것입니다. 그들은 상부에서 보낸 청소부들이었습니다. 제가 변심했다는 것을 북한 측에서 이미 눈치챈 것입니다. 민우 씨, 도망쳐야 해요. 그들이 오고 있어요. 저는 민우 씨의 손을 잡고 무작정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제 저는 스파이가 아니라 쫓기는 사냥감이 되었습니다. 평양의 채찍이 이제 제 목을 조여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뒤편에서 들려오는 거친 타이어 마찰 소리와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의 그림자. 서울의 화려한 야경 속에서 목숨을 건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민우 씨를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 민우 씨가 제게 보여준 그 빛을 지켜야 했습니다. 제 발걸음은 절박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도망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곁에서 함께 뛰던 민우 씨가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믿을 수 없는 물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양에서 수없이 보았던,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손에 들려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제 앞을 막아서며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든 민우 씨의 뒷모습은 제가 알던 그 부드러운 학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숙한 동작으로 소형 무전기를 꺼내 짧고 강한 어조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타깃 확보, 지원팀 현 위치로 즉시 집결하라. 상황은 델타 발포 허가한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원팀? 발포 허가? 그가 내뱉은 단어들은 평범한 공무원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저를 돌아보며 민우 씨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설희 씨,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뒤에 바짝 붙으세요. 당신을 절대 저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골목 입구로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상부에서 보낸 암살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총을 겨누기도 전에 어디선가 나타난 수십 명의 요원이 그들을 에워쌌습니다. 전광석화 같은 제압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저는 민우 씨에게 이끌려 안전가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의 정적은 비명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 씨, 당신 정체가 뭐예요? 나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민우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설희 씨가 제게 처음 접근했던 청계천의 그 아침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당신이 인천공항에 발을 들이던 그 순간부터 우리 팀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20명의 남자를 유혹하며 승전보를 올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저라는 존재를 이미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관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공작의 시간들이 사실은 거대한 어항 속의 움직임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모멸감과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왜 나를 바로잡지 않았죠? 왜 나 같은 간첩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거예요? 민우 씨는 차를 세우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그 지옥 같은 시스템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목적이었죠. 설희 씨, 제가 서재에 일부러 남겨두었던 문건을 보셨죠?
그건 당신 같은 여성 공작원들이 자수했을 때 어떻게 사회에 정착시키고 보호할지에 대한 비밀 프로젝트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스파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훔치려 침입했던 그의 서재, 그곳에서 발견한 문건들이 저를 잡기 위한 덫이 아니라 저를 건져내기 위한 구명조끼였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21번째 남자 강민우. 그는 제가 유혹해야 할 사냥감이 아니라 저를 인간으로 되돌려 놓기 위해 배치된 파수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동에 젖어 있을 여유는 없었습니다. 안전가옥에 도착하자마자 제 핸드폰으로 영상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북한 핸들러의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 동기였던 미향이 무표정한 얼굴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향은 평양훈련소 시절 저와 함께 잠을 자고 훈련하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설이야, 아니 흑장미. 너의 배신은 확인되었다. 이제 네 부모는 처형장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너를 처리하기 위해 내가 직접 서울로 간다. 우리의 맹세를 잊었니? 당을 배신한 칼은 부러뜨려야 한다는 것을. 미향의 차가운 목소리에 저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부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를 제게 보내 저를 죽이게 하고 제 부모님을 죽임으로써 제 영혼을 영원히 파괴하려는 계획이었죠. 저는 민우 씨의 소매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민우 씨, 제발 제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제가 무슨 짓이든 다 할게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아요. 제발 우리 부모님만은. 민우 씨는 제 어깨를 단단히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설이 씨. 당신의 목숨도 부모님의 목숨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두만강의 사선을 넘을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의 선언과 동시에 안전가옥의 창문이 박살나며 섬광탄이 터졌습니다. 미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곳까지 추격해온 것이었죠. 연기와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저는 과거의 우정과 현재의 생존 사이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미향의 날카로운 칼날이 저를 향해 날아왔고 저는 민우 씨가 건네준 권총을 손에 쥐었습니다. 설이야, 이제 그만 돌아와. 죽어서라도 당의 품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의 운명이야. 미향의 외침에 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향아. 나는 이제 도구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으로 살 거야.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고 한때 자매 같았던 두 여인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파이들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세뇌된 자아와 이제 막 깨어난 자유로운 자아의 격돌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요원들과 함께 미향의 퇴로를 차단하며 저를 지켰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북한에 있는 부모님을 반드시 제 손으로 구출하겠다고. 그리고 저를 괴물로 만들었던 그 체제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를 꽂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제가 저지른 20번의 가짜 사랑에 대한 유일한 속죄이자 단 한 번의 진실한 사랑을 지키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미향이의 칼날이 제 뺨을 스치던 순간 전율보다 더 깊은 슬픔이 제 가슴을 베고 지나갔습니다. 함께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평양의 추위를 견뎠던 그 친구가 이제는 당의 이름으로 저를 죽이러 온 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향이의 눈에는 예전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오직 명령에만 따르는 기계적인 살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설이야, 너만 죽으면 돼. 그럼 네 가족도, 내 가족도 평온을 되찾을 거야. 미향이의 외침은 제 양심을 핥히는 고문이었습니다.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며 저는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미향아. 우리가 죽는다고 그들이 멈출 것 같아?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야. 민우 씨의 지원팀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개입한 덕분에 저는 가까스로 미향이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욱한 연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저를 쫓아왔습니다. 민우 씨는 저를 이끌고 대기하던 방탄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안전 가옥을 빠져나가는 순간 뒤편에서 미향이가 탄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붙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목숨을 건 추격전.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잔상처럼 스쳐 지나갔고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민우 씨,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해졌어요. 그냥 저를 내려주세요. 제 패배주의적인 말에 민우 씨는 핸들을 꽉 쥐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설희 씨, 당신을 구하기 위해 우리 팀이 들인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죽으려면 우리 일을 다 끝내고 죽으세요. 지금은 살아서 싸울 때입니다. 그의 단호함이 오히려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민우 씨의 노련한 운전과 지원팀의 차단 작전 덕분에 우리는 겨우 추격대를 따돌리고 강원도의 깊은 산속 은신처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강원도의 한 별장.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제가 외면해왔던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게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양에서 결코 볼 수 없었던,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북한 수용소의 실제 위성 촬영 영상과 내부 폭로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하고 당의 간부들이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인민들이 길가에서 굶어 죽어가는 모습. 제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지켰던 그 체제가 사실은 제 부모님과 동포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거대한 도살장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는 내내 오열했습니다. 제가 20명의 남자를 유혹하며 바쳤던 그 정조와 눈물이 사실은 이 끔찍한 괴물을 키우는 사료가 되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설희 씨가 돌아가야 할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당의 명령이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입니다. 민우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 번 영상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핸들러의 비열한 웃음소리와 함께 제 부모님이 쇠사슬에 묶여 트럭에 실리는 장면이었습니다. 흑장미 48시간을 주마. 강민우의 머리를 가지고 국경으로 오지 않으면 네 부모는 처형장으로 향할 것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저를 붙잡은 건 다시 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설희 씨,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오히려 기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길을 역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북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직접 들어간다고요? 그건 자살 행위예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당신이 훈련받은 루트와 우리가 확보한 내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당신의 부모님을 모셔오러 가는 겁니다. 설희 씨,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민우 씨의 눈빛에서 저는 이전의 20명의 남자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생명을 건 결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스파이가 아니라 제 가족과 제 삶을 되찾기 위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양의 채찍이
제 등을 때릴 수 없는 곳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데려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음악 비장미가 넘치는 오케스트라 사운드, 긴박한 군화 소리 효과음. 저희는 즉시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신분을 위조하고 필요한 장비를 갖추며 두만강의 차가운 물살을 헤치고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 가슴엔 이제 김정은의 충성 맹세 대신 민우 씨가 준 소형 권총과 가족을 향한 뜨거운 갈망만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서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날 밤 제 생애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강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우 씨와 저는 대한민국 정보사령부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가짜 중국 동포 신분으로 위장하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지린성의 연변 지역으로 잠입했습니다. 가슴에는 20명의 남자를 유혹하며 훔쳐냈던 그 어떤 정보보다도 무거운 부모님의 생사가 걸린 작전 계획서가 품어져 있었지요. 국경 근처의 공기는 쇠냄새가 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저 멀리 강 건너로 보이는 북한 땅은 불빛 하나 없이 고요했습니다. 마치 모든 생명력을 빨아들인 거대한 무덤 같았죠. 민우 씨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미리 매수해둔 북한 내부의 보위부 요원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30분 뒤 예정된 지점으로 나옵니다. 무전기 넘어 들려오는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희는 두만 강변의 우거진 갈대숲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민우 씨는 제 떨리는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설희 씨,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의 온기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서 공포에 질려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건너편 갈대밭에서 작은 손전등 신호가 3번 반짝였습니다.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삐쩍 마른 두 그림자가 비틀거리며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북한군의 서치라이트가 강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게 섞어라. 누구냐? 북한 초병의 고함과 함께 총성이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습니다. 탕, 탕. 차가운 강물을 헤치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제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엄마, 안 돼. 비명이 터져나오려는 제 입을 민우 씨가 급히 틀어막았습니다. 설희 씨, 진정하세요. 지금 나가면 다 죽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생존 본능이 오직 한 곳, 강물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부모님을 향해 폭발했습니다. 저는 민우 씨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두만강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조여왔지만 총알이 수면 위를 튕겨나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부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 손 잡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다행히 총알은 어깨를 스쳤을 뿐이었지만 어머니는 극심한 공포와 추위로 혼절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독려하며 사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뒤편에서는 북한군의 총격이 계속되었고 민우 씨의 요원들이 대응 사격을 하며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가까스로 중국 쪽 강변에 다다랐을 때 저를 맞이한 것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북한군의 총성을 듣고 출동한 중국 공안들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쪽입니다. 빨리 차에 타세요. 민우 씨가 대기시켜둔 승합차가 미끄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피와 강물로 범벅이 된 채 차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추격전은 공안의 검문소를 뚫고
숲길을 달리는 긴박한 전개로 이어졌습니다. 뒤를 쫓는 경찰차의 불빛이 백미러에 가득 찼을 때 민우 씨는 침착하게 제3국 영사관으로 향하는 루트를 지시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강물을 건너온 부모님은 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며 저를 바라보셨지요. 그 눈물 속에는 딸이 스파이가 되어 자신들을 살렸다는 죄책감과 다시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명의 남자를 속이며 보냈던 그 치욕스러운 시간들이 바로 이 순간 부모님의 손을 잡기 위한 처절한 준비였음을 말입니다. 밤새도록 달린 끝에 저희는 중국 국경을 넘어 동남아시아의 어느 안전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새벽 하늘은 제가 평양에서 보던 것보다, 서울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푸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민우 씨는 제 어깨에 겉옷을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설희 씨.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을 구했다고 해서 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20명의 남자에게 남긴 상처와 배신에 대해서도 마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인간으로 봐주는 민우 씨가 있고 제 품에는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낸 가족이 있으니까요. 가족을 품에 안고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 제 마음은 두만강의 얼음물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구출의 기쁨은 잠시였고 이제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한 거대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민우 씨는 제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설희 씨, 이제부터는 정직함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민우 씨의 안내에 따라 국가정보원 요원들에게 인도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파견된 공작원 설희입니다. 지난 2년간 저지른 모든 간첩 활동을 자수합니다. 제 입으로 뱉은 그 한마디는 쇠사슬처럼 제 온몸을 감싸고 있던 가짜 삶을 끊어내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조사실의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아 저는 지난 시간들을 낱낱이 기록해 나갔습니다. 제가 유혹했던 20명의 남자, 그들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내 평양으로 보냈던 기밀들의 목록. 서류 한 장 한 장이 제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때로 경멸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때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남자들 정말 당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들을 사랑했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냥이었고 제 가족을 살리기 위한 비열한 거래였습니다. 제 고백은 녹음기 속으로 무겁게 흘러들어갔습니다. 20명의 명단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언론은 저를 한국판 마타하리, 독을 품은 흑장미라 부르며 연일 자극적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인터넷과 뉴스에서는 저를 향한 비난과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간첩에게 용서란 없다. 가족을 핑계로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라는 댓글들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특히 제가 정보를 빼냈던 남자들 중 몇몇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제가 살기 위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했는지 비로소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제 뒤로 수많은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사는 제게 중형을 구형하며 북한 체제의 잔인함과 저의 범죄 사실을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증인석에 강민우 씨가 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분명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정체를 밝히고 가족을 구출했으며 대한민국 안보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참여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낙인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민우 씨의 증언은 법정에 묘한 정적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라는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지옥을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뜻밖의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보를 훔쳤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전직 군 장성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녀에게 속은 것은 나의 불찰이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보았던 그 절망적인 슬픔이 가짜가 아니었음을 이제야 알 것 같다. 최종 선고날 판사는 제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참회와 전향의 노력을 인정한 판결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저는 민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설희 씨. 당신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교도소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게 절망이 아닌 시작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20명의 남자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긴 편지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몸은 갇혔지만 제 영혼은 이제야 비로소 북한의 세뇌와 공작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죄인이 되어 수의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옷이 제가 입었던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보다 마음 편하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는 이곳에서 인간의 존엄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정부의 보호 아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차가운 감방 안에서 맞는 아침이 평양의 화려한 아파트에서 맞는 아침보다 더 개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전의 저라면 믿었을까요? 교도소의 철문은 저를 가두는 벽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제 영혼을 옥죄던 북한의 쇠사슬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생애 가장 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감방 구석에 앉아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평양에서 제가 배운 역사는 오직 한 가문의 우상화뿐이었지만 이곳의 역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피를 흘려 얻어낸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록이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낯설어 몇 번이나 입술로 달싹여 보았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배워본 적이 없던 저에게 그 두 글자는 제 가슴을 울리는 천둥소리와 같았습니다. 복역 중에는 부모님과의 면회 시간도 허락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이제 더 이상 굶주림에 절어있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정착 교육을 받으며 남한 사회에 적응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당이 아닌 우리를 위해 사는 평화를 맛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유리창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설희야, 우리 이제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된다. 그거면 됐다.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평화를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고요.
참회의 시간 동안 저는 제가 저지른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어떻게 어린 여학생들을 공작원으로 길러내는지, 김정은의 사치스러운 생활 뒤에 인민들의 피눈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낱낱이 써내려갔습니다. 제 수기는 곧 책으로 출간되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흑장미로 살며 저질렀던 죄악을 세상 앞에 고백하는 것은 지독하게 아팠지만 그것이 제가 대한민국에 바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면회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정보를 훔쳤던 20명의 남자 중 한 명인 IT 업체 사장님이셨습니다. 제 공작으로 인해 회사 기밀이 유출되어 큰 곤욕을 치르셨던 분이었지요. 저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지만 그분은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희 씨, 당신의 책을 읽었습니다. 당신도 참 아픈 삶을 살았더군요.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속이는 꽃이 아니라 정직하게 피어나는 들꽃으로 사십시오. 그분의 용서는 제게 내린 어떤 사면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감옥 바닥에 엎드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남은 생은 제게 기회를 준 이 나라와 사람들을 위해 살겠노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민우 씨는 한결같았습니다. 매주 도착하는 그의 편지에는 서울의 계절 변화와 부모님의 안부 그리고 오늘도 당신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라는 응원이 가득했습니다. 그의 편지는 제 수영 생활의 유일한 빛이었고 제가 다시 세상으로 나갈 수 있게 지탱해준 뿌리였습니다. 마침내 모범수로 선정되어 가석방이 결정되던 날 저는 낡은 수의를 벗고 제가 처음 자수했을 때 입었던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판무파탈 공작원도 비극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진실을 깨달은 한 명의 평범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음악 웅장하면서도 따스한 현악 오케스트라로 전환. 철문이 열리고 저는 드디어 교도소 밖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그곳에는 두부를 들고 환하게 웃는 부모님, 그리고 꽃다발을 든 민우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했던 겨울이 끝나고 진정한 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은 그 화려한 환영식이 끝난 뒤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아왔습니다. 정착금을 모으고 민우 씨의 도움을 받아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골목에 국밥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평양에서 남의 기밀을 훔치기 위해 익혔던 화려한 요리 솜씨는 이제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따뜻한 국물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짙은 화장 대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와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20명의 남자를 유혹하며 가짜 사랑을 속삭이던 시절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저를 빛나게 해준다는 것을 예전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해진 가게 안으로 낯익은 중년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명단의 7번째였던 전직 고위 관리분이셨지요. 제 공작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그분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국밥 그릇을 든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그릇을 놓아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그분은 계산대로 다가와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죄송함에 눈을 감고 처벌을 기다리듯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건넨 것은 비난이 아닌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맛이 아주 정직하더군요. 과거의 빚은 이 국밥 한 그릇으로 다 갚은 걸로 합시다. 힘내세요. 그분이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솥을 닦던 행주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몸을 도구로 써서 뺏어냈던 정보들은 파괴와 불신만을 남겼지만 제 땀으로 일구어낸 정직한 국 한 그릇은 용서와 화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는 흙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꿋꿋이 뿌리를 내리는 들꽃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민우 씨와 저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장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제 곁에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부모님과 저의 모든 치부까지 안아준 단 한 사람, 민우 씨가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서를 읽으며 저는 민우 씨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21번째 남자, 그는 제게 정보를 뺏긴 희생자가 아니라 제게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준 구원자였습니다. 설희 씨, 아니, 이제는 내 아내 설희야. 당신이 걸어온 그 험난한 사선을 내가 평생 잊지 않고 함께 걷겠습니다. 민우 씨의 고백에 저는 비로소 제 월남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보다, 감옥의 문을 나설 때보다 더 완벽한 자유가 제 가슴 속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평범한 동네의 한 국밥집 주인으로,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마다 북한의 가족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지옥 같은 시간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저는 매일 아침 내일의 메뉴를 고민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파괴하는 독을 품은 장미가 아닙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도 하지만 자유라는 햇살 아래서 당당하게 꽃 피우는 이름 없는 들꽃입니다. 제 손에 밴 국밥 냄새가 저는 세상 그 어떤 향수보다도 향기롭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이 땅 어딘가에서 지금도 자유를 꿈꾸며 사선을 넘는 동포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제 진심을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따뜻한 국밥을 끓이며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유의 품에서 저 설이 올림.